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야! 이제 여러분들 힘쓰는데? 이제 막 날 미는데? 좋아. 자, 힘을 내서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늘 누구랑 비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구랑 비교를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절대 남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비교 대상은 오로지 여러분입니다. 어제의 여러분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나아 있는지 둘러보십시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내일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 그것만 비교하세요.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유명한 선생님들의 강의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제의 강의보다 오늘의 제 강의가 좀 더 나아지기만을 저는 연구할 뿐이에요. 그래야 행복해져. 아셨죠? 자, 여러분들 행복해지십시오. 자, 지금부터 강의 출발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구강 조선의 정치 전기 파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선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옷을 이렇게 노란 병아리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딱 끊어갈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좀 해주세요.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다시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정치 파트인데 일단 제가 분명히 그 고려시대 설명할 때도 시기구분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죠? 시기구분 1170년 기점으로 해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눈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조선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도 1592년 임진왜란, 그러니까 고려는 무신정멸 기점으로 전 후기에 나뉘는데 조선시대는 1592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전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인데 임진왜란 이전을 다시 한번 두 시기로 나누어 볼게요. 즉 조선 전기를 다시 한번 두 시기로 나눠 볼게요. 그 분기점,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이후를 저는 이제 15세기와 네, 그다음이 16세기. 네, 15세기와 16세기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조선 전기를 한번 둘러볼까 합니다. 왜요? 15세기를 이끌었던 역사 주도 세력과 16세기를 이끌었던 역사 주도 세력이 달라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들의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색깔을 읽으려면 그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세기를 이끌었던 사람들과 16세기를 이끌었던 사람들, 어떤 색깔,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조선의 정치 파트를 제가 한번 15세기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먼저 조선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들? 어떤 세력들이 조선을 세운다 그랬죠? 신진 4대부가 조선을 세우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신진 4대부가 조선을 세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신진 4대부는 누구와의 투쟁 속에서 세운 것이죠? 바로 이 신진 4대부는 고려 말 원 간섭기의 그 원의 빌부터 성장했던 세력들 있잖아요. 바로 권문세족들. 그죠? 권문세족들과 붙으면서 이 신진사대부가 성장하게 되더라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신진사대부를 대표하는 사람들, 이렇게 권문세족과 이렇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요. 한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면 혁명파 사대부. 혁명파 사대부가 있고요. 또 한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 온건파 사대부가 있어요. 온건파 사대부. 혁명파 사대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정도전이에요. 이름도 도전적이잖아. 그죠?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온건파 사대부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은 정몽주였습니다. 하지만
온건파 사대부와 혁명파 사대부 중에서 누가 더 많았느냐? 이 온건파 사대부가 좀 더 많았죠. 왜냐면 이 혁명파는 말 그대로 역성혁명, 왕시성을 이시성으로 바꾸자는 거기 때문에 명분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죠? 왕조 열쇠를 바꾼다는 것에서 이렇게 많은 지지자를 얻기는 좀 어려운 형국이었죠. 다만 이 혁명파는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뭐였냐면 바로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들의 어떤 힘,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혁명파는 그 힘을 더 축적시킬 수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게 머릿수로만 본다면 온건파 사대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건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뭐 개혁은 필요한데 왕을부터 바꾸면 말이 아니지. 그 어떻게 신하가 그래 말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하지만 이 신진 사대부는요, 이 혁명파 사대부로 성장을 하면서 일부는 성장하면서 결국 조선 건국을 개창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 정치 권력과 경제적 권력을 장악해요. 자, 먼저 정적 권력을 장악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먼저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위화도 회곤, 최영이 이성계한테 요동 정보를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성계가 사불가론을 들면서 이거 지금 우리가 큰 나라랑 싸우는 말이 안 된다. 또 지금 농사철이다. 지금 뭐 장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지금의 그 신의주, 그 압록강 쪽에 있는 그 위화도에서 말문을 돌려요. 여러분들 명령을 받아가지고 떠난 군인이 회군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명령을 어기겠다는 얘기예요. 명령 어기면 둘 중에 하나야. 명령 불복종으로 죽거나 아니면 뒤엎거나. 위화도 해군은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정치 쿠데타를 이성계가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과전법이라는 걸 시행합니다. 과전법. 자, 여러분들 제가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고대 그 신문왕, 통일신라 신문왕을 설명하면서 그 옛날 관리들은 어떻게 월급을 받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죠? 자, 어떻게 받았다? 어떤 걸 받았다? 그 지역에서 국가가 받는 세금, 즉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수조권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수조권을 받는다 그랬죠. 그 수조권을 받는 제도를 고대에는 관료전 노급, 중세에는 고려시대는 전식과, 그리고 조선시대는 과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 관리한테 주는 그런 수조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건 이 엄청나게 많은 권문세족들의 그 땅들, 불법적인 어떤 땅들을 몰수해가지고 그것을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으로 수조권을 나누어 준 제도가 바로 이 과전법이 되겠습니다. 즉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 과전법을 통해서 경제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야 권력을 얻는 거예요. 권력은 정치와 경제 이 양측에서 딱 얻어야 비로소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들은요. 그래서 이 혁명파들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이제 역대 왕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역대 왕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왕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태조 이성계. 그죠? 자, 이 태조 이성계 때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때는 여러분들 왕권이 이렇게 강하지 않아요. 가만 있어봐. 고려 태조 왕건도 역시 왕권이 약했잖아요. 호족 연합정권이었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혼자의 힘을 붙여.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손 잡아가지고 나라를 세웠어. 그럼 당연히 그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한 지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그 왕으로서의 어떤 지분을 다 가질 수는 없단 말이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태조 때는 그래서 왕권이 좀 약해요. 대신 신권이 강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 바로 정도전과 같은 이런 재상권, 이런 재상들의 힘이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바로 태조 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싫은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누구의 나라인데? 우리 이씨의 나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건 아니지! 라고 들고 일었던 태조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태종 이방원. 완전 카리스마. 카리스마. 자, 이 태종 이방원. 정말 이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숙청 작업에 들어가죠. 그 드라마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태종 이방원이 정말 그 인척들 막 수청에 들어가니까 그 아들 양령이, 원래 양령이 첫째니까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양령이 아버지한테 왜 이러시냐고, 아버지 정말 왜 이러시냐고, 왜 나의 사랑하는 어떤 그런 친척들을 왜 자꾸 이렇게 다 죽이시냐고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카리스마 있는,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태종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 양령의 손을 잡고 내가 왜 이러는지를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너를 위해서다. 너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지금 다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태종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 고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고려 광종 때도 호족들에 대한 숙청 작업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역사라는 게 참 비슷한 패턴. 그러니까 역사를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어떤 패턴으로 흘러갈지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능력들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라니까 여러분들 비슷해요. 자, 이 태종 같은 경우는요, 왕권 강화가 목표예요. 이 태종의 핵심, 이건 뭐냐면 무조건 왕권을 강화시켜라. 자, 그래서 뭘 했냐면요, 이걸 시행합니다. 6조 직계제. 6조 직계제를 시행합니다. 자, 이제 6조가 뭐냐면 2호 예병형 공이잖아요. 행정부들이잖아요. 그 행정부들, 원래는 사실은요 이런 거예요. 왕이 있으면 이 재상, 의정부의 재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의정부의 재상들이 힘이 세니까 왕권이 먹히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의정부 재상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밑에 있는 6조들,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6조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자신의 명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6조 직계제가 됩니다. 6조로 바로 바로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태종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호패법을 단행하죠. 호패법을 또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선시대 주민등록증을 다 발급한 거예요. 남자들 다 여기다 차고 다니면서 어느 동네 나이 몇 살 뭐 이런 것들 다 나오는 것이죠. 또한 사병들을 혁파합니다. 사병들 혁파. 왜요? 고려 말기에 그 사병들을 데리고 무력을 행사하면서 권력을 쟁취하려 했던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병들을 없애야 왕권을 강화시키겠죠. 그 사병들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야? 그게 태종 이방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사병들 딱 보니까 이렇게 사병들이 많으면 또 욕심낼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사병들을 혁파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얘기죠. 자, 이 태종의 어떤 이러한 손에 피를 묻히면서 다음 시기에 나오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군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는 비슷한 패턴으로 나온다. 광종 때 그 피해 숙청을 거쳐가지고 성종 때 어떤 그 문화귀족 시스템의 어떤 정착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 태종 때, 태종 뒤에 나온 게 세종이거든요. 태종의 어떤 그 피 묻은 숙청 뒤에 이제 세종이 나와서 안정기를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손에 피를 묻히는 숙청이라고 하는 작업이 역사에서 필연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패턴 속에서 그런 걸 이야기한 것이지 그런 것들이 어떤 정당화되는 역사에서 어떻든지 간에 한 번은 맞닥뜨려야 되는 어떤 그 필연적 순간으로 그걸 정당화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간혹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그런 것들이 좀 폭력에 의한 어떤 그런 피해 어떤 숙청들이 정당화된 어떤 작업 역사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죠. 예. 그런 비정상적 방법 말고도 충분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굴러갈 수 있는 모델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도 위험해요. 제가 또 다른 시각을 한번 좀 알려드렸습니다. 어쨌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세종이 등장을 합니다. 세종은요, 아버지 태종이 확실히 정리해줬기 때문에요. 이제 왕권과 신권의 어떤 조화라는 측면 속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세종은요, 의정부를 존중합니다. 의정부 서사제. 네. 의정부, 서는 뭐냐면 여러분들 왜 공부했죠? 고려시대 때 왜 대간들이 하는 게 서경과 간쟁과 봉박이라고 그랬잖아요. 서경은 여러분들 그 서자가 뭐라 그랬지 내가? 한자로? 서명하다 할 때 서명.
서자라 그랬죠? 이게 마찬가지 서사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정부 재상들이 사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를 거쳐서 왕의 명령이 의정부를 거쳐서 육조로 내려가는 얘기죠. 이거를 세종은 오케이를 한 거예요. 이렇게 가자 라고 한 것이죠. 그만큼 여유가 생긴 거야. 의정부 서사제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많이 신하들과 많은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기구가 있죠. 그게 바로 집현전. 이런 집현전 학자들과 또 함께 훈민정음을 또 창제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여러분들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또 일본은 쓰시마섬을 또 정벌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세종시대 때 보이고 있더라. 근데 세종은 여러분들 너무 많은 일을 해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문화면 문화, 다방면의 세종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선 전기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왕 베스트 원, 이게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 제일 잘 나옵니다. 제일 잘 나옵니다.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고려 전기에 고려 전기에는 광종이 있고 고려 후기에는 공민왕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도 세종이 미치지 못합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네, 세종은 하나씩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세종을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제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세조. 어떻게 삼촌이 조카를 죽이지? 나도 조카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조카를 말도 안 돼. 정말 정치라는 걸 보면요 비정해. 그러니까 정치에 보면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다.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 네. 여기 이 역사 이렇게 보면요 정말 무서워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야. 삼촌과 조카가 아니야. 그냥 정치인들 뿐이야.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네. 자, 어쩌면 이 세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그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계유정난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쟁취를 하거든요.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왕권을 조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해. 재상 이거 안 해. 내가 직접 할 거야. 라고 하는 육조 직계제를 시행을 다시 하는 거예요.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한다. 이 세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세조 때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그러면 왕을 중심으로 한 완벽한 질서를 하나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조선의 법을 이때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국대전이라는 것이죠. 경국대전. 이 경국대전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완성은 아니야. 시작한 거예요. 네, 세조 때. 그리고 나서 뒤를 이어서 성종 때. 성종 때가 되면 이 경국대전을 드디어 완성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성종 때 여러분들 또 사실 세조 때 집현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조의 스타일 알겠죠?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신하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 세조는 이거 좋아하거든. 사냥하는 거 좋아하는데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 싫어하거든. 야, 이렇게 때려쳐 라고 다니는 거 없앤단 말이죠. 근데 성종 때 와서는 다시 부활을 또 시킵니다. 그게 바로 집현전이라 그때는 홍문관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태조 때부터 성종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혁명파 사대와 세웠던 이 나라의 기틀이 잡혀지는 거예요. 자, 어떤 시스템으로? 바로 중앙 집권 시스템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반면에 이 온건파 사대부들 있잖아요. 지금 신진사대부 중에서 이 조선건국에 동참하였던 이 온건파 사대부들은요. 낙향. 난 고향으로 간다. 낙향을 해가지고요. 얘들은 그 향촌에서 건드리지 마. 나 혼자 살 거야. 향촌 자치를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뭉치려고 하는 것이고 향촌으로 낙향한 이 온건파 사대부들은 그냥 냅둬. 나는 조선공을 참여하지 않았어. 난 여기서 그냥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중앙집권을 추구했던 그들이 15세기의 역사 주도 세력이 되는 것이고 향촌에서 자신의 어떤 그 힘을 키워간 이 사람들이 나중에 16세기의 역사 주도 세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중앙으로 왔던 이 사람들, 중앙 집권 어떤 모습을 했는지 볼게요. 시스템 만들어야 되겠죠. 먼저 중앙은요. 중앙은 의정부 6조 체제. 중앙은 의정부 6조 체제로 구축을 합니다. 의정부 6조 체제로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요. 지방은 전국을 8도 체제로 나눕니다. 8도 체제로. 자, 이렇게 해서 의정부 6조 체제 8도 체제로 나눈다.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중앙이 어떤 거였죠? 이성 6부 체제. 지방은 5도 양계 체제. 별채우기 여러분들 사이트에서 꼭 하셔야 돼요. 교재도 있으니까 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늘 별채우기 하시면서 여러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의정부 6조 체제와 8도 체제다. 자, 그러면 이 의정부 6조 체제에서 여러분들 포인트로 딱 보실 게 뭐냐면 어떠한 조직들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인지 어떠한 조직들이 왕권을 견제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파악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어떠한 요소들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인지 어떠한 요소들이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다 배웠어 우리는요.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 태종과 세조가 시행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이 바로 6조 직계제다. 6조 직계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6조 직계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2호 예병 현공으로 바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의금부가 있어요. 의금부. 의금부가 뭐 하는데요, 여러분들? 의금부가. 이것은 반역이요. 반역자를 잡아들여라. 라고 하면 의금부가 뚜루루 가가지고 잡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게 살짝 좀 주관적인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반역 역모 사건에 딱 엮어가지고 그냥 탁 잡아들이는 그런 모습들. 이게 왕의 오른팔이죠. 왕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역모 혐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의금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승정원. 승정원. 여러분 이 승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있도록 해주는 거죠. 계승한다 할 때 그 승자거든요.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정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왕이 정치하는 것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포트 해주는,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비서실. 비서실. 승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비서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금부, 힘으로써 왕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 승정원은 그렇죠.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서 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겠죠. 그죠? 승정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꼭 분류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왕권을 견제하는 것도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배웠죠? 이제 세종 때. 뭐 같이 하겠다. 같이 하겠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의정부 서사제다라는 겁니다.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다.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3사가 있어요. 3사. 자. 여러분들 고려시대 3사와 조선시대 3사 비교하셔야 합니다. 고려시대 3사는요. 언론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회계만을 담당한다. 조선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 조선 3사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간원, 사헌부, 그리고 홍문관. 이게 3사예요. 사는 주관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기구란 얘기예요. 뭐래요? 간쟁하는 거. 전하 이러시면 난 이때옵니다. 제 목을 치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는 간. 사헌부. 사 맞는 거예요. 담당하는 거예요. 헌이 뭐냐면 헌법할 때 헌이에요. 어떤 그 질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감찰 기구를 담당하는 것이죠. 뭔가 좀 이 질서를 허트리는 사람, 부정 비리 있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혼내주는 사람들. 바로 사헌부예요. 홍문관은 뭐냐면요. 경연하는 곳이에요. 이 홍문관은 주로 경연을 담당합니다. 이 경연. 이 경연이 뭐냐면
왕과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공간이에요. 경연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공간. 이런 걸 통해서 신하들이 왕을 교육시키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들 신하들이 왕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코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의 나라라고 보시면 안 돼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신권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입니다. 왕이 셌던 시기가 그렇게 뭐 태종, 세조, 후기 때 들어오면 숙종, 영조 그 정도. 손을 꼽아요. 그 다음은 다 신하들이 좌지우지했던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 조선을 왕의 나라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모습으로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기능 3사가 있더라. 이걸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왕권 견제고 어떤 왕권 강하고 어떤 견제인지 잘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의정부 6조 체제를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지방 8도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아주 이 아구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굉장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자, 8도. 이 8도 체제는요. 8도 밑에 이제 그 밑에 인구라든지 또 어떤 그 지역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지역을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그 밑으로 부, 목, 군, 현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자, 여러분들 8도에 파견되는 지방관을 뭐라고 할까요? 8도에 파견되는 지방관을 우리는 관찰사라 그래요. 관찰사. 자, 그리고 부목 군현에 파견되는 지방관을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 우리는 수령이라 그래요. 수령.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시대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고려시대는 지방관을 전국에 파견하진 못했어요. 지방관을 성종 때 12목에 처음으로 파견은 했지만 전국에 파견하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오면요. 이런 관찰사와 이런 수령을 전국에 파견하고 있다. 이제 중앙에서 왕의 오른팔들, 지방관들을 모두 보내면서 완벽하게 지방을 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고려시대보다 좀 더 올라간 그런 중앙 집권화된 조선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수령 밑에 누가 있냐면요. 수령을 보조해주는 향리가 있습니다. 향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향리는 고려의 향리와 달라요. 고려의 향리는요. 속군, 속현, 향, 부곡, 소 이 민들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실질적 지배 세력이다라고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선 향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령이 여러분 바로 사또예요. 사또. 예. 향리 이방 있냐? 하면 그 했잖아요. 제가 이게 약간 간사한 수염 붙이고 허리를 약간 하고 네 사또 이렇게 오는 모습. 예, 그 모습이 바로 향리. 그러니까 왜냐면 중앙에서 지방을 완전히 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방의 실질적 지배 세력으로서 향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고려와 다른 것이죠.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향리는 수령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요? 이 향촌에 이렇게 사또들이 파견되었는데 향촌에 누가 있어요 지금?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누가 있냐고요. 그렇죠. 바로 이 사람들. 향촌 자치 추구하겠다고 쭉 내려온 사람들, 낙향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요. 자, 이 사람들과 당연히 이거는 대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대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죠? 자, 이들을 우리는 지방 사족이라고 합니다. 지방 사족이라고 합니다. 이 사족이 가지고 있는 또 그 향촌의 지분이라는 게 있겠죠. 지분이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조선시대 건국에 동참하지 않고 내려와서 나름대로의 그 힘을 키웠던 사람들이니까 그 지분으로서 무엇이 있느냐? 자, 먼저 여러분들 유향소라는 게 있어요. 유향소. 이 유향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향촌에서 그러니까 있을 유자예요. 향촌에 있는 기구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유향소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서원이 있어요. 이건 사립학교예요. 이 서원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인재를 빡빡 만드는 거예요. 나중을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 나중을 준비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치고 올라가지 못할 때는요. 조용히 자신의 실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이들이 그랬어요. 서원에서 조용히 인재 양성에 쭉 매진하는 그런 모습들. 서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향약이 있어요. 이 향약은 뭐냐면 향촌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농민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상구상조해라. 환난상율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법칙을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즉 향촌에서 이 양반들을 농민들이 따라오도록 만든 그런 약속이 바로 향약입니다. 그러니까 향촌 사회에서 이들은 향촌 자치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들은 바로 향촌 자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정부 6조와 8도 체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앙행정조직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방행정조직도 이렇게 중앙에서 파견했던 수령과 이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지방 사족들이 서로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굉장히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도.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사또들 있잖아요. 이런 지방관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임기제예요. 그 지역에서 오래 있을 수 없어요.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상피제라 그래가지고 피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출신은요, 그 지역으로 파견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알겠죠, 여러분들?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굉장히 잘 갖춰놨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동안 존재한 나라예요. 500년 동안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500년 동안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계 어디에도 여러분들 500년 동안 한 단일 왕조가 유지했던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중국에서도요. 한 왕조가 유지한 건 200년, 300년 고작 거기가 끝이에요. 그렇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좀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좀 무능한 그런 식으로만 여러분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게 해서는 이게 500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시스템 같은 것들이 치밀하게 갖추어져 있는 나라가 조선이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앙과 지방에서 이런 관리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관리들을 쭉쭉쭉 뽑아가지고 집어넣는 제도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건 바로 과거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라는 게 있죠. 자, 이 과거에는요, 뭐가 있냐면 문과 그리고 무과. 이제 이건 이제 군인들 뽑는 것이고, 이제 이순신 이제 무과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이 잡과, 이율곡 같은 경우가 이제 문과 출신이 되는 거죠. 이율곡은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분이죠. 왜냐하면 이율곡은 9번 장원급제 하신 분입니다.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 9번 장원급제. 부모님들은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이율곡을 닮기를 바라는데 그 닮기를 바라는 그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9번 장원급제. 이 잡과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실무층, 중인들이라 그래가지고 그 실무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 자, 뭐 의사라든지 또는 뭐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든지 그런 것들을 뽑을 때 잡과 출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과거제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다. 과거제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또 하나 이제 기억하실 게 뭐냐면 고려시대와의 차이예요. 고려시대는요, 이 무과가요 거의 시행되지 않았어요. 네, 고려시대는 거의 이 무과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고려에도 장군들이 있는데. 고려는 여러분들 이 외침이 많잖아요. 10세기, 11세기 거란, 12세기 여진, 13세기 몽골, 14세기 홍건적과 왜고, 끊임없는 외침이 들어오면서 그 전쟁 속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승진하는 그런 케이스로 가요. 그래서 무과가 거의 시행되지 않는데 조선시대는 이렇게 무과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무과 출신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한테 왜군을 그렇게 물리치신 겁니다. 아시죠?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거를 통해서 중앙에도 그리고 지방관도 이렇게 파견하고 있는 시스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5세기 아주 그 여러 왕들이 틀을 잡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셨는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역사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체되고 지체되고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자리를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 고려시대 얘기하면서 그 아프리카 원숭이 사냥법 얘기했잖아요. 그 손 안에 들어있는 그 쌀을 놓기만 하면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손 안에 있는 쌀을 놓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을 건국했던 그 혁명바사대부 초기에는 그 천맘을 가지고요. 정말 개혁에 매진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한 100년 정도 흘러가니까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이제 그들도 나름대로 큰 토지를 소유하게 돼. 원래 이 사대부들이 여러분들 중소지주 출신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엄청난 대토지 소유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변화가 싫은 거야. 왜? 지금이 좋으니까. 나 그대로 살래. 나 그대로 내버려둬. 이런단 말이죠. 그럼 그때가 이제 역사에서 퇴장한 시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자, 바로 이 중앙집권 쭉 나왔던 이 사람들이 이제 15세기 끝자락, 특히 이제 세조의 그 계유정란의 그 공신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훈, 구, 파라고 합니다. 뭔가 느낌도 여러분 왠지 이렇게 올드한 느낌 되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그 탐욕적인 어떤 그런 집단 이런 모습들로 변질되어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들을 딱 때리면서 이들의 부정과 비리를 딱 때리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향촌에서 서원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하면서 때를 기다렸던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이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어디를 장악하면서 이들이 3사를 장악하면서 와우 3사가 어떤 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그죠? 바로 감찰, 비리 이런 것들을 캐고 들어가는 부서잖아요. 여기 이 3사에 서서히 이들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를 장악하면서 이 3사를 통해서 바로 이 훈구들의 비리를 때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권력에 있는 사람을 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권력에 있는 사람들의 비리를 치고 들어갔을 땐 그 역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건 뭐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들 신문만 들춰봐도 그런 사례는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훈구 죽지 않았어. 아직 힘 있어. 이것들 봐라. 치고 올라오네. 참네. 자, 알았어. 맛 좀 봐라이. 자, 출발. 이렇게 세게 그들의 역공, 훈구들의 역공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우리는 사화라고 합니다. 살인들이 화를 입은 사건. 이렇게 한번 건드렸다가 된통 나가는 거예요. 그 사화가 바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어떤 사화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무갑기을 따라해 보세요. 무갑기을. 왜 나를 구경하고 있어? 여러분들 눈은 저를 보고 입은 자꾸 멈블링하고 손은 자꾸 쓰고 오감을 다 동원해야지 공부할 때는. 무갑기을 따라해보세요. 무갑기을. 그렇죠. 자, 그 순서를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사화가 어떤 사화냐면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 자, 이 무오사화는요 어느 왕 때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산군 때 있었던 무오사화. 이 무오사화는요 뭐가 계기가 됐냐면 김종직의 조의제문, 조의제문. 네, 조의제문이 아니라 조의제문이에요. 네.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글을 하나 썼어. 기린다는 것이지 누구를 의제를 기리면서 쓴 글인데 이 의제가 누구냐면 항우, 여러분들 그 항우 유방 아시죠? 항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왕이에요. 그러면서 항우를 비판한 거야. 이건 뭐냐면 바로 이 김종직이 이 조의제문을 통해 가지고 세조가 단종을 찬탈했던, 세조가 단종을 죽였던 그 사건을 비판한 거다. 이렇게 되면서 이 김종직 살인 세력이거든요. 살인 세력. 저 향촌 자체에서 올라온 사람들 이러면서 이들에게 사약 그릇이 쫙 던져지는 사화. 바로 이게 무오사화가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한테 쉽게
덤벼들었다간 큰 코를 다친다는 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깨갱 하고 물러나면 그땐 역사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시대가 못했으면 그 뒤에 나오는 시대의 사람들이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정의는 그러면서 지켜지는 것이니까요. 자, 두 번째 사화는 뭐였냐면요. 무갑, 갑자사화예요. 이 갑자사화 역시 연산군 때, 연산군 때 있었던 사화가 되겠습니다. 이 갑자사화는요, 여러분들, 요거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시험에 다루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연산군의 그 어머니, 바로 패비윤 씨. 네, 자기 어머니 죽인 사람 나와 이것들 하면서 막 그냥 막 칼을 흔들었던 그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화 그 왕의 남자 그때가 이제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사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사화는요, 바로 이 세 번째 사화입니다. 세 번째 사화 바로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와우, 와우, 진짜 기묘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이거 중종 때예요. 중종 때. 그 연산군을 이제 물러나게 하고 이제 중종반정이 이제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기묘사화인데 이 기묘사화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어요. 예,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이 기묘사화 때는 여러분들 이 조광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 뒤로 읽어도 조광조. 이 조광조. 여러분들 조선의 3대 개혁가를 한번 들어봐라라고 하면 첫 번째가 조광조, 두 번째가 대동법의 김육, 세 번째가 흥선대원군. 이렇게 세 명을 들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개혁의 어떤 화신으로 자리 잡았던 인물이 바로 이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광조가 어떤 개혁을 단행했는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조광조는 먼저 이 중종반정, 연산군을 패했던 이 중종반정 때 말이죠. 공을 세웠다 라고 해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을 쭉 보니까 거짓으로 훈장을 받은 거야. 슬쩍 다리 하나 집어넣고 나도 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의 훈장 삭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 훈, 삭제가 되겠습니다. 위훈 삭제. 근데 그 위훈 삭제의 대상이 대부분 누군지 아세요? 감이 오시죠? 바로 이 훈구 세력들. 전면전을 한 거예요, 지금요. 권력을 쥐고 있는 그 훈구 세력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비리 집단이다. 너희들 내려와라. 라고 전면전 선포한 거예요. 과연 우리의 조광조는 어떻게 될까요? 좀 걱정은 됩니다. 괜찮을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때의 조광조는요. 위훈 삭제뿐만 아니라 그러면 저 훈구 세력들을 몰아내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바로 이 향촌에 있는 그 현명한, 현량한 선비들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 사람들을 끌어올리려는 현량과 실시를 주장합니다. 현명한, 선량한 그런 선비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 현량과. 또한 여러분들 소격서 폐지를 주장해요. 소격서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 소격서는 뭐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 조광조 유학자가 봤을 때 하늘의 제사를 왜 지느냐. 그런 미신 같은 거 믿지 마라. 그런 거 왜 우리 조선이라는 성리학 나라에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16세 이 살인들은 여러분들 원칙론자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공격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왜? 신하가 어떻게 왕을 패해? 그건 원칙에 맞지 않은, 명분에 맞지 않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명분론, 원칙론에 입각한 사람들이죠. 그런 조광조야. 왜 이런 미신들, 이런 거 관장하는 관청이 있어야 돼?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소격서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 소격서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게 했던 가수가 있죠. 아이유. 소격동으로 기억하나요? 그 노래 소격동 있잖아. 왜? 그 소태지 아이유 있죠? 그 소격동이 바로 이 소격서가 있었던 동네예요.
몰랐지? 네. 저쪽 그 경복궁 그쪽에 가시면 소격동이 있습니다. 거기가 소격동인데 그 소격서가 있었던 자리예요. 소격동으로 기억하나요? 진짜 자꾸 가사 까먹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어쨌건 그 소격동 떠올릴 때 조광조하고 김효사와 한번 떠올리세요.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훈구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허, 많이 컸다 너희들.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궁궐의 나뭇가지 위에 나뭇잎에 이상한 글씨들이 새겨진데 그 글씨가 무엇이냐? 주초위왕. 주초를 한자로 합쳐보면 바로 조씨예요. 조씨가 왕이 된다는 글자들이 나뭇가지에, 나뭇잎에 새겨지는 것이죠.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꿀 같은 걸로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가 이제 파먹으면 그런 글씨가 나온 거겠죠. 어쨌든 그런 게 되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거 문제가 있다. 심상치 않다. 라고 해가지고 이 훈구들이 이 사림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격을 가하는 그 일이 바로 김효사와 엄청난 사약 그릇이 날아가고 결국 조광조도 그 사약을 받고 사망하시게 됩니다. 딱 요 시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딱 이 시점에 딱 있었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역사는 발전하지 않아. 역사는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역사는 그런 거야. 에이, 나도 뭐 그냥 조용히 살자. 아마 이런 생각들을 요 시점에서는 아마 하실 거예요. 요 시점에서는. 그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때 혹시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역사의 발전 방향과 일치한다면 그렇게 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사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갑기을, 을사사화라는 게 있어요. 을사사화. 뭐 요건 이제 명종 때 있었던 건데요. 이거는 이제 윤원형을 중심으로 한 뭐 소윤과 대윤과의 어떤 그 형제들끼리 어떤 그런 싸움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중요도는 그냥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김효사화를 꼭, 그리고 이 조광조를 꼭 기억해 놓으시라는 것. 그러니까 이 조광조를 중심으로 했던 이 사림 세력들이 왜 역사에 전면적으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조광조라는 얘기예요. 저는 비록 이 당시엔 실패했지만 바로 이렇게 썩은 사회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그 세력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신에 이어서 그들이 새로운 16세기 역사 주도 세력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죠. 이런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어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비록 조광조 이 시대에는 개혁이 쓸모없는 것이고 개혁이 필요 없는 것이고 개혁이 실패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결국 그 에너지, 역사의 발전과 일치하는 그 에너지는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16세기 역사의 주도 세력이 드디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살인들은 끊임없이 서원을 통해서 비록 조광조와 사약을 먹지만 제2의 조광조, 제3의 조광조, 제4의 조광조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계속 올리면서 훈구를 압박해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은 그 시대 정신에 부합했기 때문에 이들이 16세기 훈구파를 소멸시키고 살인파 16세기의 역사 주도 세력으로 등극한다는 것. 이게 역사라니까. 이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야. 그렇지만 또 우린 그걸 압니다. 이 살인파도 조만간 아프리카 원숭이처럼 또 부패한 집단으로 화석처럼 굳어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내가 화석처럼 굳어가는 그 순간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야. 똑바로 차리는 방법,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런 사례를 공부하면서 자기 수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계속 공부하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잘 나가는 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자, 이 살인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많아요. 그죠?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국의 대부분이 동참하지 않는다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합집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이 16세기가 되면서요. 나타나고 있는 정치 현상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을 바로 우리는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붕당 정치. 자, 이 붕자가 뭘까요? 벗붕자예요. 예, 친구들끼리 모여있는 당. 당 지금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당. 어떤 당이 있습니까? 새누리당도 있고 또 더민주당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당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을 형성해가지고 만들어진 최초의 붕당. 최초의 붕당이 있는데 그 붕당이 어떤 당이냐면 동인당과 서인당.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눠지는 건 여러분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16세기 역사부터 쭉 이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조선의 정치. 뭔가 좀 드라마틱한 부분들도 있고 뭔가 좀 시스템이 잡혀가면서 좀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셨죠? 역사의 어떤 굴곡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가 있다면 역시 뭐니 해도 이 세종은 빼놓을 수가 없고요. 세종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고 좀 더 하나 본다면 세종만큼 잘 나오는 이 왕이 태종이에요. 태종의 육조 직계제와 같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의정부 육조 체제와 이제 팔도 체제에서는 왕권 강화, 왕권 견제 요거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팔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도 체제, 지방의 전국의 수령이 파견되었다는 거 이것도 한번 그냥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사를 장악하면서 이 훈구의 비리를 캐고 들어오는 장면들이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광조 이런 모습들 있다는 것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긴 한데 세종이 있어서 여기가 지금 세종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줄을 못 긋겠어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여기서 문제를 내야 돼. 그러면 세종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왕을 낼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종이네. 그죠? 네. 자, 여러분들 준비 공부하느라 정말 많이 애쓰셨고요. 자, 여기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한번 봐야 되겠을까요? 네, 그렇죠. 세종 봐야죠. 그죠? 우리의 10,000원짜리 지폐에 계신 세종대왕 나오세요.